새로운 동료가 다리가 불편해 보여서 퇴근길에 3년간 태워다 줬는데 그가 퇴사하는 날 제게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룹 이사장이야. 이 지사는 이제 네가 맡아. 그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총무부 김 부장님이 낯선 여자를 데리고 자리로 걸어오는 게 보였다. 고개를 들어 훑어보니 그 여자는 빛바랜 옅은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고 낡은 천 가방을 든 채 걷고 있었다. 왼쪽 다리가 불편한 듯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왼발을 살짝 땅에 짚고 나서야 오른다리를 천천히 따라 옮겼는데 몹시 힘겨워 보였다. 김 부장님이 내 옆자리에서 멈춰서서 손뼉을 치며 말했다. 자, 잠시 주목해 주세요. 우리 부서의 새로운 하윤 씨입니다. 앞으로 여기 앉을 거니까 다들 잘 챙겨주세요. 하윤 씨는 서둘러 천 가방을 자리에 내려놓고 두 손을 허벅지에 문지르며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하윤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약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재빨리 앉아 조심스럽게 책상 위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감히 우리를 다시 올려다보지 못했다. 나는 그가 물건을 정리할 때 왼손으로 줄곧 책상 모서리를 짚고 왼쪽 다리를 살짝 구부린 채 완전히 힘을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저 다리 혹시 다친 건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중에 점심시간에 탕비실에 갔다가 김 부장님을 마주쳤을 때 나는 스쳐가는 말처럼 물었다. 김 부장님, 새로운 하윤 씨 다리는 어떻게 된 건가요? 김 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릴 때 교통사고가 나서 왼쪽 다리에 병이 들었대요. 여러 해 동안 제대로 낫지 못해서 걸을 때마다 천천히 걸어야 한답니다. 그 전에 직장을 구할 때도 고생을 많이 했대요. 많은 회사에서 다리가 불편하다고 꺼렸고 우리 부장님도 이력서 내용이 괜찮고 안쓰러워서 채용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영 좋지 않았다. 직장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지. 퇴근 시간이 되어 짐을 정리하고 가려는데 하유 씨가 여전히 천천히 짐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정리를 마친 그는 천 가방에서 접이식 목발을 꺼내 목발의 위치에 조금씩 문 쪽으로 향했다. 나는 서둘러 따라가 그의 등 뒤에서 말했다. 하윤 씨, 잠깐만요. 하윤 씨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왜요? 나는 문을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다. 걷는 게 불편해 보여서요. 마침 제가 차를 가져왔는데 집이 어디예요? 태워다 줄게요. 하윤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그렇게 말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듯했다. 한참 만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패기 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나는 그가 사양하는 것을 알고 한 발짝 다가가 말했다. 태는요, 정말 가는 길이에요. 벌써 퇴근 시간도 지났는데 버스는 또 얼마나 복잡할지. 다리도 불편하신데 빨리 주소 말해요. 저도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 하거든요. 하유 씨는 목발을 쥔 손을 꽉 잡고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집은 행복 아파트 단지인데 너무 돌아가는 길은 아닐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졌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인연이 닿았을까요? 저희 집은 행복 아파트 단지, 바로 옆 햇살 아파트 단지예요. 길 하나만 건너면 돼요. 전혀 돌아가지 않아요. 자, 어서 가요. 꾸물거리다간 날이 어두워지겠어요. 그제야 하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의 천 가방을 조수석에 놓아주고 그를 부축해 차에 태운 뒤에야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를 몰았다. 가는 길에 나는 그에게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다. 그는 이전에 동네 슈퍼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는데 슈퍼가 문을 닫으면서 지금의 총무직을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회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떤 부서에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나중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말이다.
행복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를 세우자 하윤 씨는 천 가방을 챙기면서 말했다. 오늘, 오늘 정말 패를 많이 끼쳤어요. 내일은, 내일은 그냥 제가 버스 타고 갈게요. 계속 패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차피 가는 길인데요. 어차피 가는 길인데요. 내일 아침에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려. 제가 출근할 때 태워다 줄게요. 하윤 씨는 눈을 빛내다가 다시 서둘러 말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길 하나 건너는 건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빨리 올라가요. 늦으면 가족들이 걱정할 거예요. 하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리면서 내일 아침 7시 반에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겠다고 특별히 덧붙였다. 나는 손을 흔들며 네 알겠어요 하고 대답했다. 그가 목발을 짚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것을 그때는 결을 물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정말 매일 아침 7시간에 행복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하윤 씨를 기다렸다. 그는 항상 정확한 시간에 나왔고 손에는 늘 밥이 든 비닐봉투나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내 차가 오는 것을 보면 천천히 길가로 걸어와 내가 차에서 내려 그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목발을 접어두곤 했다. 한 번은 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고 길이 얼어붙었을 때였다. 나는 하유 씨가 입구에서 오래 기다리다 추울까봐 10분 일찍 나갔다. 도착해서 보니 그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귀는 추워서 새빨개져 있었다. 손에는 아직 따뜻한 호빵 2개를 들고 있었다.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그는 서둘러 호빵을 내밀며 말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아침 식사 못 하셨을까봐 2개 더 샀어요. 아직 따뜻하니 어서 드세요. 아직 따뜻하니 어서 드세요. 아직 따뜻하니 어서 드세요. 나는 호빵을 받아 들고 마음이 따뜻해지며 말했다. 이 추운 날씨에 일찍부터 나와서 어서 차에 타요. 알겠어요. 운전하실 때 손이 따뜻할 거예요. 그때 나는 매일 그를 태워다 주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가 정말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어서 이 정도 도움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평소 회사에서 하윤 씨는 정말 성실했다. 총무부 일은 잡다해서 서류 정리부터 데이터 통계까지 다양했고 때로는 다른 부서의 심부름도 해야 했다. 그는 다리가 불편해서 멀리 갈 수 없었기에 다른 층으로 자료를 가져다 줄 일이 생기면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도와주곤 했다. 그는 늘 내 도움을 잊지 않았다. 내가 야근하며 보고서를 작성할 때면 따뜻한 차를 타주거나 집에서 간식을 가져와서 허기를 채우라고 주곤 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연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지난 1년간의 모든 근태, 기록과 실적 데이터를 정리해야 하는 일이었다. 부장님은 이 일을 나와 하윤 씨에게 맡겼다. 그날 밤 야근하며 밤 10시가 다 되었을 때 책상에 쌓인 두꺼운 서류 더미를 보며 머리가 아파왔다. 나는 참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오늘 밤은 밤샘해야겠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기술을 좀 배워서 데이터를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지은 씨는 근태 기록 확인을 맡고 저희가 분담해서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때 꽤 놀랐다. 그가 이런 능력도 있을 줄은 몰랐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 기술들을 이용해 1시간도 채 안 되어 실적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했고 분류까지 해놓아서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나는 감탄하며 칭찬했다. 하윤 씨, 대단하다. 나보다 훨씬 낫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전에 슈퍼에서 일할 때 입고와 판매 데이터를 자주 정리해야 해서 자연스럽게 좀 배우게 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날 밤 우리는 둘이 협력해서 밤 12시도 되기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집에 가는 길에 내가 그를 태워다 주자 그는 계속해서 고맙다고 말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혼자서 밤늦게까지 했을 거라고 했다. 이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그를 5분 이상 기다리게 한 적이 없었다.
때로는 나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미리 문자를 보내서 기다리지 말라고 알려주곤 했다. 그 역시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고 몸이 좋지 않을 때면 내 출근길에 지장을 줄까봐 미리 말해주곤 했다. 회사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매일 함께 출퇴근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때로는 부서 회식이 늦게 끝나면 나는 그를 먼저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야 나 자신도 집으로 돌아갔다. 어떤 동료는 나에게 농담 삼아 말했다. 두 사람 친자매보다 더하네. 하윤 씨도 함께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기쁜 마음이 엿보였다. 그때 나는 별다른 생각 없었다. 그저 하윤 씨가 착한 사람이고 함께 있으면 편안해서 조금 돕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나는 한 번도 그의 가정 형편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고 그 역시 먼저 말한 적이 없었다. 나는 각자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으니 너무 많이 캐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범하고 다리가 불편해 보이던 동료가 3년 뒤 나에게 엄청난 놀라움을 안겨줄 줄은. 시간은 흘러갔고 나와 하윤 씨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출퇴근길을 함께하는 것 외에도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를 하곤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회사 내에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특히 총무부의 민지 씨는 늘 뒷담화를 즐겨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보다 회사에 2년 먼저 들어왔는데 평소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누구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내가 탕비실에 물을 뜨러 갔다가 마침 그가 재무부 이 선배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민지 씨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저 하율 씨 좀 봐. 정말 불쌍한 척 연기를 잘한다니까. 매일 지은 씨가 태워다 주잖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힘들게 사나 싶겠어. 내가 보기엔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득을 보려는 거야. 이득을 보려는 거지. 이 선배님은 작은 목소리로 그를 설득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 하율 씨 다리가 정말 불편하잖아. 지은 씨가 도와주려는 것도 착한 마음이고. 지은 씨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착한 마음. 내가 보기엔 바보지. 월급은 우리랑 똑같이 받는데 이거 이득 보는 거 아니야? 어쩌면 지은 씨한테 잘 보여서 부장님 앞에서 자기 얘기도 잘 해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 나는 문 밖에 서서 마음이 꽤 불편했지만 그들과 싸우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기침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지 씨와 이 선배님은 나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었다. 이 선배님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민지 씨는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다. 나는 물을 뜨고 아무 말 없이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 자리로 돌아오자 하윤 씨가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래요? 혹시 몸이 안 좋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나는 그에게 들은 말을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민지 씨가 내 앞에서 대놓고 헛소문을 퍼뜨릴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 부장님이 우리에게 고객 자료를 정리하라고 시켰다. 나와 하윤 씨가 한조가 되고 민지 씨는 다른 동료와 한조가 되었다. 민지 씨는 자료를 정리할 때 계속 실수를 했고 부장님이 그를 두어 번 지적하자 그는 기분이 상했는지 하윤 씨에게 화풀이를 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아. 모든 일을 다 남이 도와줘서 하는데 우리처럼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 사람들은 실수하면 욕까지 먹고 말이야. 말을 마친 그는 하윤 씨를 흘끗 쳐다봤다. 하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도마를 듣고 하윤 씨는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개를 들어 민지 씨에게 말했다. 민지 씨, 그 말 무슨 뜻이에요? 다 같은 동료인데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윤 씨 다리가 불편해서 제가 일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요? 민지 씨는 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들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비웃으며 말했다. 지은 씨? 내가 지은 씨한테 한 말 아닌데 왜 그렇게 발끈해? 게다가 회사는 우리가 일하러 오는 곳이지 착한 사마리아인 노릇하러 오는 곳이 아니잖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나. 하윤 씨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다리가 불편해서 어떤 일은 정말 좀 느릴 뿐이에요. 그리고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민지 씨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노력? 내가 보기엔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난 그저 매일 지은 씨가 태워다 주고 지은 씨가 일 도와주는 것만 봤어. 정말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회사에 오지 말아야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뭐야? 나는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다. 박 선배님은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했는데 평소 말이 없었지만 매우 올곧은 사람이었다. 그가 말했다. 민지 씨,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윤 씨 평소에 정말 열심히 해. 지난번에 실적 데이터 정리할 때도 엑셀 기술로 다들 시간 엄청 절약해줬잖아. 잊었어? 그리고 지은 씨가 하윤 씨를 도와주는 건 둘이 사이가 좋아서 그런 거지. 민지 씨랑은 상관없는 일이니. 여기서 쓸데없는 상관없는 일이니. 여기서 쓸데없는 상관없는 일이니. 민지 씨는 모두가 자기 편이 아닌 것을 보고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나와 하윤 씨를 재려보고는 자료를 집어던지듯 놓고 나갔다. 나는 서둘러 하윤 씨를 위로하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뒷담 하나 하고. 하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지은 씨, 그리고 박 선배님도요. 그리고 박 선배님도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내가 하윤 씨를 태워다 줄 때, 그날 저녁 퇴근길에 내내 거의 말이 없었다. 하윤 씨는 웃으며 말했다. 네, 알아요. 고마워요. 나는 이 일이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민지 씨는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져서 사방에 나와 하윤 씨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내가 하윤 씨에게 이용당하는 바보라고 말이다. 때로는 내가 듣기도 했지만 나는 그와 다투기 싫어. 어차피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이 헛소문들이 나중에 일어날 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고 더 예상치 못했던 것은 하윤 양을 미칠 줄은 몰랐고 민지 씨와 한바탕하고 난 후부터 회사 분위기가 좀 미묘해졌다. 민지 씨는 더 이상 나와 하윤 씨 앞에서 헛소문을 말하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가끔씩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득, 불쌍한 척 같은 단어들을 의도치 않게 언급하곤 했다. 분명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하유 씨는 전보다 더 침묵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집안 이야기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늘 혼자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거나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말을 걸어도 간단하게 두어 마디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그저 민지 씨의 헛소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를 더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매번 내가 그와 이야기하려 할 때마다 그는 핑계를 대며 화제를 돌렸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런데 약 보름 후 월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행복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하윤 씨를 기다렸다. 10분 가까이 기다려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 초조한 마음에 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두 통 모두 답이 없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먼저 회사로 차를 몰고 가서 회사에 도착하면 그를 찾아 상황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부장님이 설란 뭉치를 들고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곧장 하윤 씨 자리 앞으로 걸어갔다.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서둘러 다가가가 부장님께 물었다. 부장님, 하윤 씨는요? 오늘 출근 안 했나요? 부장님은 한숨을 쉬며 손에 든 서류를 내게 건네주었다. 이건 하윤 씨가 어젯밤에 나한테 보낸 사직서야.
나는 그가 너한테 말했을 줄 알았는데 너는 이 사실을 몰랐니? 나는 사직서를 받아들었는데 손이 약간 떨렸다. 위에 쓰인 글씨는 하윤 씨의 것이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총무부직의 사직을 신청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날짜는 어제였다. 내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고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부장님께 물었다. 그는 다른 말은 없었나요? 왜 갑자기 그만두는 거예요? 부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이사직서만 보냈을 뿐이야. 너랑 친하니까 혹시 네가 다시 연락해서 자세한 상황을 물어봐 줄 수 있겠니? 나는 서둘러 하윤 씨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도 답이 없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마음이 초조하고 혼란스러웠다. 그가 왜 갑자기 그만두려 하는 걸까? 민지 씨의 헛소문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일 때문일까? 우리 둘은 3년 동안 친자매처럼 지냈는데 그가 그만두려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미리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지? 옆에 있던 박 선배님이 내가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 하인 씨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잖아.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어쩌면 곧 너한테 연락할지도 몰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시시때때로 휴대폰을 쳐다보며 하윤 씨의 연락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했다. 민지 씨는 내 자리 옆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떠나면서 인사 한마디도 안 하네. 평소에 쌓은 정이 다 가짜였나 봐. 나는 그를 무시하고 온통 걱정뿐이었다. 오후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내 휴대폰이 드디어 울렸다. 하율 씨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마저 약간 잠겨 있었다. 하율 씨, 어디예요? 왜 갑자기 그만두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하윤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갈라져 있었다. 지은 씨, 미안해요. 일부러, 일부러 숨기려던 건 아니었었다. 나는 서둘러 말했다. 무슨 말이든 해봐요.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혹시 민지 씨의 헛소문 때문이에요? 만약 그것 때문이라면 신경 쓰지 마요. 우리 그냥 무시하면 돼요. 굳이 사직할 필요 없잖아요. 하유 씨는 다시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집안에 좀 일이 생겨서 고향에 돌아가야 해요. 더 이상 회사에 나올 수 없게 됐어요.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무슨 일인데요? 심각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없이 떠날 수 있어요? 우리 3년 동안 쌓은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직할 수 있어요? 하윤 씨의 목소리에는 오름기가 섞여 있었다. 미안해요, 지은 씨. 정말 미안해요. 지금은 자세히 말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 회사에 가서 사직 절차 밟을 건데 그때 우리 만나요. 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하윤 씨는 이미 잘 가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마음이 서운하고 걱정스러웠고 너는 휴대폰을 든 채 마음이 서운하고 걱정스러웠고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왜 나에게 설명조차 해주려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떠나려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하윤 씨가 사직 절차를 밟으러 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일부러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대략 8시 반쯤 하윤 씨가 왔다. 그는 여전히 그 옅은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고 손에는 그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다만 안색이 전보다 많이 창백했고 눈도 약간 부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울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는 나를 보자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를 보며 마음속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눈물을 참고 말했다. 먼저 사직 절차 봐봐요. 다 끝나면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요. 하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부장님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는 자리에 앉아 마음이 초조했다. 그가 잠시 후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이번 만남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이번 만남에서 그가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한 놀라움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율 씨가 부장님 사무실에서 사직 절차를 밟는 동안 나는 자리에 앉아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고,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계속 생각했다. 민지 씨는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시시때때로 나를 흘끗거렸다. 그 눈빛에는 못마땅함과 고소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온통 하윤 씨 생각뿐이었다. 대략 30분 남짓 지나자 부장님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하윤 씨가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 들린 천 가방은 좀 더 가벼워 보였고, 전에는 자리에 놓여있던 물건들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짐을 다 정리한 모양이었다. 그는 내 앞으로 걸어와 입술을 움직였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싶었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일어서며 말했다. 절차 다 끝났어요? 우리 아래층 카페에서 이야기할까요?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불편해요. 하율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카페에 도착해서 나는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았고, 그에게는 따뜻한 우유를, 나는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종업원이 음료를 가져다 준 후 나는 하율 씨를 보며 말했다.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도대체 왜 갑자기 그만두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하율 씨는 두 손으로 따뜻한 우유잔을 쥐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잡은 채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지은 씨, 지난 3년 동안 매일 저를 챙겨주셔서 고마웠어요. 매일 출퇴근길에 태워다 주시고, 회사 일도 도와주시고, 사실 늘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고맙다는 말이에요? 내가 묻는 건 왜 사직했냐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 하지 마요. 하윤 씨는 고개를 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나를 보며 말했다. 정말 집안일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야 해요. 앞으로는 다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내 마음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 해도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 말해줬으면 내가 배웅이라도 해줬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면 내 마음이. 나는 휴대폰을 들어 확인하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문자에는 고객님 계좌로 XXX분, 송금인 XX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잔액 XX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여전히 2억 원이었다.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이 탁자 위로 떨어질 뻔했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들어 하윤 씨를 보며 목소리마저 떨렸다. 하윤 씨, 내 휴대폰 문자 봤어요? 2억 원이라니. 누가 나한테 2억 원이라니. 하윤 씨는 나를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제가 보냈어요. 네가 보냈다고? 나는 벌떡 일어섰고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다. 나는 서둘러 다시 앉아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하윤 씨, 미쳤어요? 왜 나한테 2억 원이나 보내요? 이렇게 많은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어서 돈을 다시 돌려보내요. 아니면 제가 지금 당장 돌려보낼게요. 나는 말하면서 휴대폰을 꺼내 하윤 씨에게 돈을 송금하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계좌번호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하윤 씨를 보며 말했다. 어서 계좌번호 알려줘요. 돈 돌려줄게요. 이렇게 많은 돈은 받을 수 없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울게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나한테 보내는 건 정말 받을 수 없어요. 하율 씨는 내 손을 잡고 휴대폰 조작을 막으며 말했다. 지은 씨, 흥분하지 마세요.
이 돈은 꼭 받아야 해요. 지난 3년 동안 지은 씨가 저에게 베푼 친절은 이 2억 원으로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이 좀 많다는 건 알지요. 나는 힘껏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돼요. 내가 하유 씨를 도운 건 우리가 친구이자 동료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보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이 2억 원은 너무 과분해서 받을 수 없어요. 어서 돈 돌려보내요. 안 그러면 나 화낼 거예요. 안 그러면 나 화낼 거예요. 하유 씨는 나를 보며 눈빛이 아주 확고했다. 이 돈은 돌려보내지 않을 거예요. 지은 씨가 마음이 불편하다면 제가 미리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한테 도움을 일이 생기면 나는 그를 보며 놀랍고 의아했다.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유 씨는 평소 낡은 옷만 입고 천 가방도 3년 동안 바꾸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2억 원을 나에게 줄 수 있지?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유 씨, 솔직히 말해줘요. 도대체 신분이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요? 전에 솔직히 말해줘요. 전에 집안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요. 전에 집안에 일이 생겼다고 한 것도 혹시 거짓말이에요. 하율 씨는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내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일어서서 천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다. 지은 씨, 돈은 꼭 받아야 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올게요. 나는 서둘러 일어서서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빠르게 카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뒤쫓아 나갔지만 그는 이미 고급 세단에 올라탔고 차는 빠르게 떠났다. 나는 번호판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나는 길가에 서서 손에 휴대폰을 쥐고 은행 문자 메시지의 2억 원을 보며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서둘러 하율 씨에게 전화했지만 이번에는 전화가 바로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라고 나왔다. 문자도 보내봤지만 그가 이미 나를 차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 정말 멍했다. 길가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이 2억 원은 마치 뜨거운 감자 같아서 가지고 있기도 힘들고 버릴 수도 없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율 씨가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낸 걸까? 그에게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방에 틀어박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하율 씨의 모습과 2억 원이 적힌 문자, 메시지뿐이었다. 심지어 나는 3년 동안 내가 알고 지낸 하윤 씨가 과연 진짜였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기 시작했다. 하윤 씨가 떠난 후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2억 원은 내 통장에 고스란히 있었지만 나는 한 푼도 건드릴 수 없었다. 마치 시한폭탄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매일 하윤 씨에게 전화하려고 시도했지만 매번 전원이 꺼져 있었고 문자 메시지도 계속 차단 상태였다. 나는 그와 제대로 소통할 기회조차 없었다. 회사 사람들도 모두 하윤 씨가 사직한 것을 알게 되었다. 민지 씨는 더 심하게 매일 뒤에서 비아냥거렸다. 하윤 씨가 분명 빚을 지고 도망갔을 것이고 나와 하윤 씨가 가까이 지냈으니 나도 그 일에 연루되었을 거라고 말이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화가 나고 서운했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모두에게 하윤 씨가 나에게 2억 원을 보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뿐일 것이다. 박 선배님은 내가 매일 시름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 하윤 씨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야. 분명 자기만의 사정이 있을 거야. 좀 기다려보면 분명 너한테 먼저 연락할 거야.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하윤 씨가 빨리 나타나 모든 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자 문 앞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매우 엄숙해 보였다.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며 혹시 빚쟁이라도 온 건 아닌가 싶어 서둘러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중 한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장지은 씨 되십니까?
저희는 하윤 아가씨의 비서입니다. 하윤 아가씨께서 중요한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서둘러 물었다. 하윤 씨는 왜 직접 오지 않는 거죠? 다른 남자가 말했다. 하윤 아가씨께서는 지금 중요한 자리에 계셔서 직접 모시러 오시기 곤란합니다. 저희가 먼저 모시러 오시기 곤란합니다. 저희가 먼저 모셔다 드리면 도착하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윤하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을 따라 고급 세단에 올랐다. 차는 안정적이고 빠르게 달렸다. 약 30분 후 차는 매우 웅장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이 건물은 내가 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는 곳이었다. 우리 시에서 가장 큰 그룹인 한빛그룹의 본사 건물이었다. 내 마음은 더욱 의아해졌다. 하율 씨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지? 두 비서는 나를 이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결국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매우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다. 로비에는 정교한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정장과 드레스를 있었다. 하율 씨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비서는 나를 넓은 회의실 문 앞까지 안내했고 문을 열며 말했다. 장지은 씨, 하윤 아가씨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회의실 안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단정하고 우아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으며 연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매우 우아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은 바로 하윤 씨가 아닌가. 예전에 그는 매일 낡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매우 자신 없어 보였지만 지금의 그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다. 마치 고귀한 아가씨 같았다. 하윤 씨는 나를 보자마자 서둘러 일어서며 웃으며 말했다. 지은 씨, 왔네요. 어서 앉아요.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를 보며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가득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윤 씨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은 씨가 마음에 의문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지은 씨를 부른 건 모든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하윤 씨는 진지하게 말했다. 지은 씨, 미안해요. 그동안 계속 숨겨서요. 사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아이가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한빛그룹의 이사장이에요. 제 이름은 하윤. 한빛그룹의 상속녀입니다. 내 눈이 단번에 휘둥그레졌다.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윤 씨 엄마가 한빛그룹 이사장이라고요? 그럼 하윤 씨는 상속녀인데 왜 전에 우리 회사에 다녔어요? 하윤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엄마는 제가 나중에 그룹을 물려받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제 능력에 자신이 없었고 회사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지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분과 돈을 알면 사람들이 저를 특별하게 대할까봐 일부러 평범하게 입고 왼쪽 다리가 불편하게 대할까봐. 나는 지난 3년 동안의 일들을 떠올리며 화가 나고 허탈했다. 그럼 하율 씨는 그동안 다 연기한 거예요? 하율 씨 다리는 원래 문제 없던 거고요. 하율 씨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릴 때 정말 교통사고가 나서 왼쪽 다리가 좀 불편해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는 나를 보며 눈빛에 미안해요. 평소에 걸을 때 좀 느리긴 하지만 목발을 짚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속인 건 잘못했지만 저는 정말 지난 3년 동안 지은 씨가 저에게 이렇게 잘해줄 줄은 몰랐어요. 제가 다리가 불편하든 말든 매일 저를 태워다 주고 회사 일도 도와주고 심지어 저 때문에 동료와 싸우기도 했잖아요. 지은 씨는 제 평생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심으로 대해준 친구예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그를 보며 마음속의 화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가 나를 속이긴 했지만
지난 3년 동안 그가 나에게 베푼 친절은 진심이었다. 그가 나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준 것들은 모두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일 씨가 한빛 그룹 상속녀라면 왜 갑자기 사직하고 나랑 연락을 끊었어요. 하일 씨가 말했다. 저희 엄마가 제가 지사에서 경험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은 씨가 저에게 늘 되는 것도 아셨어요. 엄마는 지은 씨가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고, 엄마는 지은 씨가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고, 제가 전에 지은 씨와 연락을 끊은 건 이 놀라움을 더 갑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걱정하게 해서. 나는 그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매일 내가 태워다 주던 동료가 그룹의 상속녀라니 이건 너무나도 믿기 힘든 일이었다. 하율 씨는 웃으며 말했다. 지은 씨, 사실 한 가지 더 저희 엄마가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또 무슨 놀라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나는 하윤 씨를 보며 마음이 두근거렸다. 그의 엄마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 2억 원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설마 더 터무니없는 일이 있을까? 하윤 씨는 몸을 기울여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은 씨, 저희 엄마는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엄마가 파견한 관찰자들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지은 씨가 지사에서 보여준 업무 능력과 사람을 대하는 진실함, 그리고 책임감을 알게 되셨어요. 특히 저에게 대해주신 마음은 제가 아무리 초라하게 행동해도 지은 씨는 진심으로 도와주셨고 한 번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잖아요. 저희 엄마는 지금 그룹의 지은 씨처럼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전에 다니던 회사는 사실 한빛 그룹 산하의 자회사, 즉 지사예요. 전임 부장님은 곧 본사로 발령받아 가실 예정이라 저희 엄마는 지은 씨를 그 자리에 앉히기로 결정하셨어요. 앞으로 그 지사는 지은 씨가 맡게 될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고 목소리마저 변했다. 제가 지사를 맡는다고요? 하윤 씨, 농담하는 거 아니죠? 저는 그냥 평범한 총무부 직원이고 회사를 관리해 본 적도 없어요. 이건 안 돼요. 내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나는 무수히 많은 놀라움을 상상했었다. 예를 들어 월급을 올려주거나 본사로 발령 내주는 것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지사부장으로 앉혀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유 씨는 서둘러 일어서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거절하지 말고 일단 진정해요. 저희 엄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해요. 함부로 결정하시지 않아요. 지난 3년 동안 회사에서 데이터 정리든 부서 간 조율이든 동료들 간의 작은 갈등 처리든 지은 씨가 어떤 일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었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야근해서 연말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지은 씨는 근태 기록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확인했잖아요. 부장님도 그때 지은 씨가 꼼꼼하다고 칭찬했고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런 건 다 사소한 일들이잖아요. 회사를 관리하는 건 큰일이에요. 직원도 관리해야 하고, 실적도 관리해야 하고, 운영도 관리해야 하고, 운영도 관리해야 하는데, 저는 경험이 전혀 없어요. 만약 망치면 어떡해요? 하유 씨는 웃으며 말했다. 경험은 다 천천히 쌓이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지은 씨가 동의하면 본사의 베테랑 부장님을 파견해서 석 달 동안 지은 씨를 도와 회사 관리법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했어요. 게다가 저도 자주 지사에 찾아갈 테니 무슨 문제 있으면 우리같이 상의할 수 있어요.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부장이 되면 월급 붙였다. 그리고 부장이 되면 월급도 지금보다 1~0배나 많아지고 회사 주식 배당비나 많아지고 생활을 좀 개선하고 나중에 업무를 진행하는데도 편하게 쓰시라고요. 나는 하윤 씨의 진심 어린 눈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동과 갈등이 동시에 일었다. 감동적인 것은 그와 그의 엄마가 나를 이렇게까지 신뢰한다는 것이었고 갈등되는 것은
내가 과연 지사 관리를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했던 것까지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았다. 나는 연간 회사에서의 생활을 되짚어 보았다. 막 입사에서의 생활을 되짚어 보았다. 막 입사했을 때 어리숙함부터 나중에 각종 업무에 익숙함부터.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지시 아래 한 일이었다. 정말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여전히 자신이 없었다. 하윤 씨는 내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지은 씨,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 없어요. 저희 엄마가 3일 시간을 주셨으니 집에 가서 가족들과 상의해봐도 좋고 지사에 가서 직접 보면서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인지 생각해봐도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몹시 혼란스러웠다. 그날 한빛그룹에서 나와 비서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동안 나는 내내 이 일에 대해 생각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부모님께 하윤 씨의 신분과 내가 지사를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은 모두 깜짝 놀랐다. 아빠가 말했다. 딸아,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다. 사람들이 널 이렇게 믿어주는데 쉽게 포기해선 안 돼. 쉽게 포기해선 안 돼. 경험이 없으면 뭐 어떠냐. 천천히 배우는 거지. 누가 태어날 때부터 회사를 관리할 줄 알았겠니? 엄마도 말했다. 맞아. 너 평소 회사에서도 일 잘했잖아. 게다가 도와줄 사람도 있다고 하니 뭐가 두렵니?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더 안정되었다. 다음 날 출근할 때 나는 일부러 일찍 나갔다. 익숙한 회사를 보며 만약 나중에 정말 이곳의 부장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생각했다. 박 선배님은 나를 보고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지은 씨, 요즘 안색이 많이 좋아졌네? 하율 씨랑 연락됐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부장이 될 거라는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 확정되면 말하려고 했다. 이날 나는 일하면서 회사의 운영 상황을 관찰했는데 사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어떤 업무 절차가 너무 번거로운 것 등이었다. 심지어 나는 수첩에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적어두기도 했다. 정말 부장이 된다면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셋째 날이 되자 하윤 씨가 나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하윤 씨, 해보고 싶어요. 전화 저편에서 하윤 씨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잘 됐어요, 지은 씨. 제가 지은 씨가 동의할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께서 이미 지사의 인사부에 연락해 두셨으니 다음 주 월요일에 가서 인수인계 절차를 받고 정식으로 부임하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들뜨면서도 약간 긴장되었다. 나는 3년 전에 작은 선행 하나가 내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하율 씨와 그의 엄마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 꾸이지 않고 하지만 나는 부임 첫날부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다. 민지 씨가 회사에 소문을 퍼뜨려 내가 인맥으로 부장이 된 것이지 회사를 관리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이다. 월요일 아침 나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인사부에서 받은 임명장을 들고 지사로 들어섰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호기심 어린 시선, 부러워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민지 씨처럼 경멸하는 시선도 있었다. 나는 그 이상한 시선들을 못 본 척하고 곧장 부장실 문 앞으로 갔다. 전임 최 부장님이 이미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가 웃으며 일어서서 말을 기다리고 계셨다. 이제 이 지사는 장지은 씨가 맡게 될 겁니다. 나는 서둘러 말했다. 최 부장님, 너무 과분한 말씀이세요.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셔야죠. 최 부장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천만에요. 능력 있으니 분명 잘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은 서류로 정리해 두었으니 잠시 후 비서가 가져다 줄 겁니다. 저는 본사로 갈 일이 좀 있어서 더는 이야기 나누지 못하겠네요. 최 부장님이 떠난 후 나는 넓은 부장 의자에 앉아 책상 위의 서류들을 보며 흥분되고 약간 긴장되었다. 서류를 몇 페이지 넘기기도 전에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말했다. 장 부장님,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견례를 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회의실로 들어가자 6명의 부서 부장님들이 앉아 계셨는데 모두 내가 이전에 알던 선배들이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영업부 이 부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장 부장님, 세상에 우리 회사에 이렇게 젊은 부장님이 나오다니. 앞으로 저희를 많이 이끌어 주셔야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 부장님, 너무 과분한 말씀이세요. 저는 관리 경험이 없으니 앞으로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하지만 내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앉아있던 민지 씨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정말 좋아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맥으로 부장까지 되네. 우리처럼 하나하나 하는 참으면서 웃으며 말했다. 민지 씨, 말씀하신 인맥이 하유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령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반응할죠. 맞아요. 저와 하유 씨는 친구예요. 하지만 제가 부장이 된 건 그의 인맥 때문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회사에서 노력한 결과와 그룹의 인정을 받은 덕분이에요. 만약 제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업무 성과로 이야기해요. 민지 씨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성과? 예전에는 그냥 총무부 직원이었는데 무슨 성과가 있겠어? 이인맥 부장님이 회사를 어떻게 관리할지 두고 볼 거야. 나는 더 이상 그와 논쟁하지 않았다. 대신 이전에 적어도 어떤 개선 방안들을 꺼내 각 부장님들께 말했다. 부장님들, 제가 며칠 동안 회사의 운영 상황을 관찰해 보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총무부의 업무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많은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해야 하고 영업부와 재무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연화 데이터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각 부서에서 먼저 업무 절차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찾아낸 다음 이 부장님이 가장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업부는 재무부와 자주 갈등이 있었는데 진작에 정리했어야 했어요. 다른 부장님들도 연이어 동의를 표했고 민지 씨만 그 자리에 앉아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나는 매일 일찍 회사에 나와 각 부서와 함께 업무 절차를 정리했다. 총무부 절차를 정리할 때 민지 씨는 일부러 협조하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거나 예전 절차가 좋으니 바꿀 필요 없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를 신경 쓰지 않고 총무부의 다른 동료들에게 먼저 정리하게 한 다음 정리된 프로세스표를 가지고 민지 씨와 확인했다. 확인 결과 민지 씨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이전보다 3단계의 중복 절차를 줄여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실수할 확률도 줄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프로세스 표를 보며 얼굴이 새빨개진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우리는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각 부서에서 모두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나는 이 방안들을 정리하여 상세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기준도 설정했다. 나는 또한 한 가지 결정을 발표했다. 앞으로 매달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상금뿐만 아니라 본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이다. 이 결정이 발표되자 모든 사람들이 흥분했고 민지 씨만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회사의 업무 효율이 향상되었다. 총무부의 서류 처리 시간은 이전보다 절반으로 단축되었고 영업부와 재무부도 더 이상 데이터 연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월말 우수 직원 선정 때 총무부의 지훈 씨는 서류 분류 방법을 개선한 공로로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었다. 수상할 때 지훈 씨는 감격하여 말했다. 부장님께서 저희에게 업무 절차를 정리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이런 분류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늘 일이 많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절차대로 하니 훨씬 수월해졌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지훈 씨 스스로 노력한 결과예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줘요. 단상 아래에 서 있던 민지 씨는 지훈 씨 손에 들린 상금과 상장을 보며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회의가 끝난 후 그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 부장님, 예전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맥으로 부장이 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부장님 업무에 잘 협조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우린 여전히 좋은 동료예요. 그 후로 민지 씨는 다시는 내 뒷담화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총무부 업무를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다른 동료들도 나를 점점 더 인정하게 되었고 문제가 생기면 모두 나에게 와서 상기면 모두 나에게 되었고 어느 날 하윤 씨가 지사의 나를 보러 왔다. 회사 안이 질서정연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지은 씨, 정말 잘하네요. 저희 엄마도 지은 씨를 칭찬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 모든 건 하윤 씨와 어머님께 감사드려야죠. 두 분의 신뢰가 없었다면 저도 오늘날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윤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다 지은 씨 스스로 노력한 결과예요. 지은 씨의 착한 마음과 능력이 이런 것들을 얻게 한 거죠. 눈앞의 모든 것을 보며 나는 특별한 감회에 젖었다. 3년 전에 작은 선행 하나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의 나는 나만의 사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인정까지 받았다. 이것이 아마 선행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보답일 것이다. 나중에 나는 지사에서 유연근무제, 직원복지 혜택 등 많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다. 회사 실적은 점점 더 좋아졌고 그룹으로부터 우수지사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